유럽 의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50억 유로나 썼는데 왜 우리는 죽어가고 한국은 멀쩡합니까? 영국 폭염 사망자 15,000명, 한국 0명, 같은 폭염. 아니, 한국은 49도로 오히려 2도 더 높았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뻔한 선전이라고 비웃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 영국 학생들이 올린 충격적인 영상 하나가 영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한국은 영국의 10분의 1 예산으로 전 세계가 충격받은 생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떻게 해낸 걸까요? 그 충격적인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 교육학과 교수 엘리너 워싱턴입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오늘처럼 절망적인 날은 처음이었어요. 15명의 대학원생들과 세계 각국 시스템을 연구하러 가는 날인데 과연 공항을 빠져나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었습니다. 저기 누가 또 쓰러졌어요. 비명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들 것이 부족했어요. 이미 수십 명의 열탈진 환자들이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39도. 런던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히드로 터미널 5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에어컨은 3일 전에 완전히 멈췄고 천장의 환풍구에서는 뜨거운 열기만 쏟아져 내렸습니다. 바닥에는 사람들이 죽은 듯이 누워 있었고 화장실 앞에는 100m가 넘는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교수님, 해리슨이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방금 들었는데요. 2번 활주로에서 비행기 타이어가 터졌대요. 아스팔트에 녹아서 들러붙은 거래요. 이튼 칼리지 출신의 그는 평소라면 완벽한 매너를 자랑했겠지만 지금은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갛고 명품 셔츠는 땀으로 푹 젖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공항 전체에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터미널 3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분들은 방송이 끊겼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순간 터미널이 어둠에 잠겼고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비상등이 켜졌지만 공포에 질린 군중들이 출구로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이쪽으로. 저는 학생들을 이끌고 직원 통로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10분 후 전기가 돌아왔지만 혼란은 계속됐어요. 출발 안내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조종사 실신으로 파리행 취소, 활주로 폐쇄로 베를린행 취소, 마드리드행, 스문의 시간 지연, 기체 결함으로 로마행 취소, 암스테르담행 무기한 연기. 빨간 글씨의 행렬 속에서 단 하나, 기적처럼 초록색 불빛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올리비아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은 39.6도라며요? 여기보다 더 뜨거운데. 순간 제 뇌리에 불길한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한국 정부가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를 유인하는 함정은 아닐까? 체크인 카운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직원 절반이 열탈진으로 쓰러져서 대기줄이 300m나 늘어서 있었어요. 우리 차례가 오기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말 서울행이 뜰 수 있는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영국 항공 직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지만 인천공항에서 완벽 정상 운영이라는 신호를 보내왔어요. 20년 근무했는데 이런 건 처음입니다. 혹시 가짜 신호 아닐까요? 니콜라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북한이 개입했다든지. 니콜라스. 제가 제지했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어요. 탑승 게이트로 가는 길은 지옥도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모두 멈춰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안전상 폐쇄됐어요. 무거운 짐을 끌고 계단을 오르는데 한 층마다 쓰러진 사람들을 봤습니다. 저기요, 도와주세요. 임산부가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우리가 부축해서 올라갔지만 이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게이트들은 난민촌을 방불케 했어요. 사람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아이들은 울고 노인들은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 게이트만 달랐어요. 승객들이 질서정연하게 앉아 있었고 한국인 직원들이 차가운 물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곧 탑승 시작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한국인 직원의 침착함이 오히려 섬뜩했어요. 이들은 정말 39.6도의 서울에서 온 게 맞을까? 해리슨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교수님, 지금 BBC 속보 봤는데요. 옥스포드 대학이 역사상 처음으로 폐교했대요. 건물이 열로 뒤틀려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800년 역사의 영국 최고 대학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 뜨거운 곳으로 가고 있다니. 잠깐, 베아트리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울 실시간 위성사진이에요. 이거 실화예요? 화면에는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분명 39.6도인데 도로에는 차들이 달리고 있었고 한강다리는 정상 운영 중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강공원에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조작 아닐까요? 샬럿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탑승 시작하겠습니다.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정말 이 비행기를 타야 하는 걸까? 39.6도의 미지의 세계로? 교수님, 올리비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요? 혹시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면?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이 앞섰어요. 39.6도에서 정상 운영되는 도시라니. 그게 진짜라면 우리가 꼭 봐야 할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가죠. 제가 결심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기내에 들어서는 순간 천국과 지옥의 경계를 넘는 기분이었어요. 시원한 공기, 깨끗한 좌석, 미소 짓는 승무원들. 마치 다른 차원에 온 것 같았습니다. 런던은 지금 마비 상태인데 해리슨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한국은 뭘 가지고 있는 거죠? 기장 방송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 기온은 49.1도입니다. 기내가 술렁였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천공항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런던이 보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도시 곳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고 템즈강은 갈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저게 우리의 현실이야. 니콜라스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지의 세계로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49.1도의 서울. 그곳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희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일까요? 12시간 후에 알게 될 진실이 두려우면서도 기대됐습니다. 12시간의 비행이 끝나고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39.6도, 습도 71%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런던의 39도에서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39.6도라니요. 게다가 습도까지 높다면 체감온도는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몇몇 학생들은 벌써부터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정말 내려야 할까요? 올리비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비행기 안에 좀 더 있을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예상대로 뜨거운 열기가 밀려들었어요. 마치 오븐 문을 연 것 같은 열기에 모두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탑승교에 들어서자마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입구에서 39.6도였던 온도가 탑승교 중간쯤에서는 35도로, 그리고 공항 건물에 들어서자 24도로 완벽하게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에어락 시스템처럼 단계적으로 온도가 조절되고 있었어요. 각 구간마다 특수한 에어 커튼이 작동하고 있었고 천장에는 냉기가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해리슨이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만드는 건, 더 놀라운 건 공항 내부였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환경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A구역 24도, B구역 23도, C구역 25도, 각 구역별로 온도와 습도, 공기질까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산화탄소 농도와 미세먼지 수치까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케임브리지 대학 여러분. 갑자기 스피커에서 AI 음성이 나왔어요. 완벽한 영국식 억양이었습니다. 현재 A구역을 지나고 계시며 최적 온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가까운 안내 데스크를 이용해 주세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히드로에서는 안내방송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AI가 실시간으로 개인화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케임브리지에서 왔다는 것까지 인식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에 더 많은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빙워크 위에는 미세한 에어 커튼이 작동하고 있어서 걸으면서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고 곳곳에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벽면은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서 열을 반사하고 있었고
조명도 열 발생을 최소화하는 LED로 되어 있었어요. 교수님, 여기 좀 보세요. 베아트리스가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되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 70%, 지열 발전 20%, 그리드 전력 10%래요. 이 더위를 역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39.6도의 폭염을 역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다니.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영국에서는 폭염을 막기 위해 엄청난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폭염으로 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안면 인식 시스템으로 10초 만에 통과했고 짐도 이미 벨트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각 가방에는 전자 태그가 붙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히드로에서는 짐 찾는 데만 1시간이 걸렸는데 말이죠. 실례합니다만 제가 공항 직원에게 물었어요. 정말 밖이 39.6도가 맞나요? 여기는 너무나 쾌적한데.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실외 온도는 49.2도예요. 하지만 저희는 20년 전부터 준비해왔어요.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대비할 수는 있으니까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초로 완전 기후 독립형 공항을 구현했습니다. 20년 전부터요? 샬럿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2005년 첫 폭염 대란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건물 설계부터 에너지 시스템까지 모든 걸 바꿨죠. 처음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에너지를 수출하고 있어요. 공항 철도를 타러 가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마다 온도가 조금씩 낮아졌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는 22도의 완벽한 온도였습니다. 각 층마다 압력 차이를 이용한 자연 환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건 마법 같아요. 올리비아가 감탄했어요. 런던 지하철은 여름에 40도가 넘는데 에어컨도 없고 환기도 안 되고 열차 내부는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각 좌석마다 개인 공조 시스템이 있었고 창문은 특수 코팅으로 열을 차단하면서도 투명도는 완벽했어요. 천장에는 현재 실내 온도 22도, 쾌적 지수 최상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좌석에는 개인별 온도 조절기가 있어서 각자의 체온에 맞게 조절할 수 있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도 신기했어요. 고속도로 위에는 거대한 차양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건물들은 모두 밝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열 반사를 최대화한 거죠. 도로변에는 미스트 분사 시설이 일정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태양광 패널로 덮인 방음벽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교수님, 우리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해리슨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우리보다 최소 20년은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우리는 여전히 한국을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어도 기후 대응 분야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세계 최고 수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시차 적응도 안 됐지만 무엇보다 궁금증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벌써 거리에 사람들이 보였어요. 온도계를 확인하니 37도, 새벽인데도 말이죠. 영국이었다면 이 시간에는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았을 텐데. 교수님도 못 주무셨어요? 올리비아가 로비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이 정말 밖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호텔 직원의 안내를 받아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운동 인구가 많아요. 특히 여름엔 더 그렇죠. 낮 시간을 피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직원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와 한강공원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7도의 새벽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심지어 배드민턴을 치는 그룹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공원은 활기로 가득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해리슨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우리는 공원에 들어선 지 5분도 안 되어 벌써 땀에 흠뻑 젖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운동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연령대였어요. 20대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70대, 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은 그늘 아래서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어린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조깅을 마친 한 시민에게 물었어요.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숨도 크게 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더위에 어떻게 운동을 하실 수 있나요? 아, 외국분이시군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처음엔 힘들지만 적응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정부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제서야 공원의 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50m마다 미스트 분사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곳곳에 그늘막과 쿨링 벤치가 있었습니다. 음수대에서는 차가운 물이 끊임없이 나왔고 응급 쿨링 스테이션도 100m마다 설치되어 있었어요. 저기 봐요. 올리비아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드론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죠? 체온 모니터링 드론이에요. 근처에 있던 안전요원이 설명해 줬습니다. 형광색 조끼를 입은 젊은 남성이었어요. 시민들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즉시 대응해요. 인공지능이 움직임 패턴을 분석해서 열탈진 위험도 예측하고요. 바로 그때 우리 일행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해리슨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열탈진 초기 증상이었죠. 해리슨, 제가 다급히 달려갔지만 더 빠른 사람이 있었어요. 형광 조끼를 입은 안전요원이 불과 30초 만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신속했어요. 그는 침착하게 가방에서 장비를 꺼냈어요. 먼저 특수 제작된 쿨링 조끼를 해리슨에게 입혔습니다. 조끼 안에는 냉각 젤이 들어있어서 즉시 체온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과 손목에 쿨링 패치를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스프레이로 얼굴과 목에 무언가를 뿌렸어요. 놀랍게도 해리슨은 5분도 안 되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호흡도 안정됐어요. 괜찮아요. 놀랍네요. 벌써 몸이 편해졌어요. 해리슨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전요원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열탈진 초기 증상이었어요. 여기서는 흔한 일이죠. 특히 처음 오신 분들은 더 그래요. 드론이 체온 상승을 감지해서 제게 알림을 보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죠? 제가 물었어요. 전 200m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드론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어요. 공원 전체에 50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고 평균 도착 시간은 1분 이내예요. 그는 우리에게 휴대용 쿨링 키트를 나눠주었어요. 작은 파우치 안에는 쿨링 스프레이, 전해질 음료, 체온계, 그리고 응급처치 가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30분마다 쉬어주시고 물은 15분마다 마셔주세요. 앱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체온 관리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무료인가요? 샬럿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연하죠. 시민 안전은 기본권이니까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이잖아요. 안전요원의 대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공원을 더 둘러봤습니다. 강변에는 쿨링 터널이 설치되어 있어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고 운동기구마다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벤치도 특수 소재로 만들어져 뜨겁지 않았고 바닥재도 열반사 코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베아트리스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한강공원 앱이 있어요. 실시간 온도, 습도, 자외선 지수, 그리고 본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쿨링 스테이션까지 다 나와요. 심지어 개인 건강 정보를 입력하면 맞춤형 운동 가이드도 제공해요. 저는 템즈 강변을 떠올렸어요. 런던의 자랑이던 그곳은 지금 폭염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죠. 강변 산책로는 아스팔트가 녹아내려 폐쇄됐고 벤치는 뜨거워서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더 높은 온도에도 시민들이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준비와 시스템이요. 해리슨이 대답했습니다. 열탈진에서 회복한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우리는 폭염을 막으려고만 했지. 함께 사는 방법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폭염을 인정하고 적응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셋째 날,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정혜원 교수님이 직접 안내를 맡아주셨어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는데 케임브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라 영어가 완벽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39.6도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할까요? 걱정 마세요. 오히려 여름이 우리의 강점이 됐어요.
정 교수님이 자신감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폭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교육 혁신이 일어났거든요. 캠퍼스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오전 9시, 기온은 이미 45도를 넘어섰는데 캠퍼스는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야외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가능하죠? 샬럿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육학 박사과정생인 그녀는 평소 침착했지만 이 광경 앞에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거대한 돔 형태의 구조물 아래에서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투명한 돔이지만 열은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고 내부에는 시원한 바람이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원형으로 앉아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서모 다이나믹 돔이에요. 정 교수님이 설명했습니다. 태양열을 차단하면서도 자연광은 통과시키고 내부 온도는 25도로 유지됩니다. 에너지는 돔 표면의 태양광 패널에서 자체 생산하고요. 설치 비용이 좀 들었지만 지금은 전기를 남아서 팔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설치되어 있나요? 해리슨이 물었습니다. 캠퍼스 전체에 47개가 있어요. 각각 50명까지 수용 가능하고 예약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여름학기에는 24시간 오픈해요. 우리는 중앙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24시간 365일 열린 도서관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어요. 새벽에도 학생들이 있나요? 베아트리스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인기 있는 시간대가 새벽 2시에서 6시예요. 정 교수님의 대답에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낮 시간을 피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시스템이 완벽하니까 가능한 거죠. 도서관 내부는 더욱 놀라웠어요. 각 열람석마다 개인 기후 제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작은 터치스크린으로 온도, 습도, 조명, 심지어 공기의 향기까지 조절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반팔 차림으로 편안하게 공부하고 있었고 곳곳에서 노트북 키보드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이건 우리 케임브리지 도서관보다 훨씬 앞선 시설이에요. 베아트리스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그녀는 도서관의 시스템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감탄했어요. 3층의 그룹 스터디룸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AI 튜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24시간 질문이 가능했고 홀로그램으로 3차원 모델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의대생들이 홀로그램으로 인체 해부학을 공부하는 모습은 공상과학 영화 같았어요. 영국은 폭염으로 의대 실습이 전면 중단됐는데 니콜라스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시체 보관 시설이 작동을 멈췄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여름에 더 많은 실습 기회를 제공해요.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버추얼 실습실에서는 온도 영향 없이 무한 반복 학습이 가능하니까요. 점심시간, 우리는 학생 식당에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 완벽하게 냉방되고 있었고 메뉴도 다양했어요. 한식, 중식, 양식, 할랄, 비건 옵션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름 특별 메뉴예요. 학생 하나가 설명해줬습니다. 공대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청년이었어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영양사 선생님들이 특별히 구성하신대요. 삼계탕 같은 보양식도 있고 차가운 메밀국수도 있어요. 가격은요?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한 끼에 4,000원이에요. 정부 지원이 있어서 싸죠. 4,000원이면 영국 파운드로 2.5파운드 정도. 케임브리지 학생식당의 10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공대 실험실을 방문했습니다. 고온의 실험 장비들이 작동하고 있었지만 실내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어요. 각 실험대마다 독립 냉각 시스템이 있어요. 조교가 설명했습니다. 열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냉각 강도를 조절해요. 폭염이 오히려 열역학 연구의 기회가 됐죠. 우리 캠퍼스는 실험실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해리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체육관도 방문했습니다. 실내 체육관은 당연히 시원했지만 놀라운 건 야외 운동장이었어요. 특수 쿨링 시스템이 설치된 인조잔디 위에서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15분 경기, 5분 휴식 규칙을 지키면 안전해요. 체육 조교가 설명했습니다. 잔디 아래 냉각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고 미스트 분사기가 주기적으로 작동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저녁 6시의 캠퍼스였어요. 영국이었다면 모두가 집으로 도망가듯 떠났을 시간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가 제2의 골든타임이에요. 정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낮 시간대를 피해서 저녁에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도서관도 이 시간에 가장 붐벼요. 캠퍼스 곳곳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환경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온도, 습도, 자외선 지수, 각 건물의 혼잡도까지. 학생들은 이 정보를 보고 동선을 계획한다고 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샬럿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문을 닫고 포기했는데 여기서는 방법을 찾아낸 거잖아요. 교육은 멈추면 안 되는 건데 정말 그랬어요.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라고 자부했던 케임브리지가 폭염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서울대는 오히려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를 교육혁신의 기회로 만든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깊은 토론에 빠졌어요. 10년이에요. 아니, 어쩌면 20년. 베아트리스가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최소 10년은 앞서 있어요. 단순히 시설만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차원이에요.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리슨이 덧붙였습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폭염을 적으로 봤지만 그들은 함께 살아갈 대상으로 본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서울의 불빛은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캠퍼스에서는 여전히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39.6도의 폭염 속에서도 교육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서라도 교육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넷째 날 저녁,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 모여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본 것들을 열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었고, 일부는 SNS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있었어요. 해리스는 열탈진에서 즉각 회복된 영상을, 올리비아는 새벽 한강공원의 모습을, 샬럿은 24시간 붐비는 도서관을 포스팅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보세요. 갑자기 올리비아가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BBC 9시 뉴스예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묘한 프로파간다. 케임브리지 학생들이 속고 있다. 뭐라고? 해리슨이 화면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뉴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외국 교육 관계자들을 초청해 조작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39.6도에서 정상적인 도시 운영은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칭 기후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 떠들기 시작했어요. 트위드 재킷을 입은 노 교수였는데 옥스포드 대학 명예교수라는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모두 연출입니다. 특정 구역만 냉방을 하고 고용된 배우들이 시민인 척 연기한 겁니다. 순진한 영국 학생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아시아 국가들의 전형적인 속임수입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예요. 샬럿이 소리쳤습니다. 평소 조용한 그녀가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더 화가 나는 건 다음이었어요. 화면에 우리 학생들이 찍은 사진들이 나왔는데 조작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영상에는 CGI라는 자막이, 서울대 도서관 사진에는 세트장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어요. 심지어 온도계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가 계속 떠들었어요. 디지털 온도계는 얼마든지 해킹할 수 있거든요. 케임브리지 학생들이 본 것은 모두 가짜입니다. 저 인간이 뭘 안다고. 니콜라스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직접 와보지도 않고. 더 충격적인 건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한국이 이런 속임수를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국가 이미지 세탁이죠. 개발도상국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서구 지식인들을 초청해서 가짜를 보여주고 그들의 권위를 이용해 선전하는 거죠. 그때 해리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스피커폰으로 들리는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해리슨, 당장 돌아와. 우리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잖아. 300년 전통의 우리 집안이 아시아 사기꾼들에게 놀아났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해. 어머니, 제가 본 건 모두 사실이에요. 한국은 정말로. 그만해. 너희가 사기꾼들에게 놀아난 거야. 당장 귀국하지 않으면 학비 지원을 끊겠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해리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튼 칼리지 출신인 그에게 가문의 명예는 목숨만큼 중요한 것이었죠.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연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
지도교수들, 심지어 케임브리지 학장실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가 우리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너 교수님, 즉시 학생들을 데리고 귀국하시기 바랍니다. 학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케임브리지의 명성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장님, 우리가 본 것은 enough. 내일 중으로 귀국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30년 교수 생활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보인가요? 니콜라스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직접 겪은 것도 못 믿으란 말인가요? 베아트리스는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보세요. 벌써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어요. 샵 한국사 기급, 샵 케임브리지의 수치, 샵 세뇌된 학생들, 심지어 샵 멍청한 엘리너 교수까지. 학생들의 SNS 계정에는 악성 댓글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매국노들, 얼마 받았어? 명문대 다니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케임브리지에서 퇴학시켜야 한다. 이래서 서구 언론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정혜원 교수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보여줘도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리비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진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어야 해요? 그때 해리슨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뭘 하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반박 영상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직접 찍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체온 모니터링 드론. 5분 만에 회복된 제 영상. 새벽에도 가득한 도서관. 날짜와 시간이 찍힌 원본들이요. 그래요. 샬럿이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케임브리지 학생이잖아요. 증거와 논리로 싸우는 게 우리 방식이에요. 학생들이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가 찍은 영상과 사진,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베아트리스는 온도 데이터와 에너지 사용량을 그래프로 만들었고, 니콜라스는 병원 진료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우리 말을 누가 믿어줄까요? 올리비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바로 그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리너 교수님. 저는 독일 제1공영방송 ADF의 클라우디아 밀러입니다. 독일 공영방송이라니.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저희는 한국 상황을 직접 확인하러 온 취재팀입니다. BBC 보도를 보고 의구심이 들어서요.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저는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의 눈이 빛나고 있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본 진실을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일 제1공영방송 ADF 취재팀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기자 클라우디아와 카메라 감독 요한은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클라우디아는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고, 요한은 경험 많은 베테랑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처음엔 BBC 보도를 믿었어요. 클라우디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해서 직접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보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은 반쯤 마비 상태였는데 인천공항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벽 4시 명동 거리에 사람들이 쇼핑하고 있더군요. 믿기 어려웠지만 모두 실제였어요. 인터뷰는 한강공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인데도 기온은 이미 35도를 넘어섰고 공원에는 운동하는 시민들로 가득했어요. 해리슨이 첫 번째로 나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당당했어요. 보세요. 이게 연출인가요? 저 수천 명이 모두 배우란 말인가요? 그는 주변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튼 칼리지와 케임브리지를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바보라서 속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열탈진으로 쓰러졌던 경험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5분 만에 응급처치를 받았어요. 영국이었다면 구급차 기다리다가 큰일 났을 겁니다. 이게 가짜라고요? 제 목숨을 구한 게 연출이었단 말인가요?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드론의 체온 모니터링 시스템을 촬영했고 안전요원의 신속한 대응을 기록했습니다. 마침 한 시민이 가벼운 어지럼증을 호소했는데 1분도 안 되어 안전요원이 도착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어요. 다음은 서울대학교였습니다. 새벽인데도 도서관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이게 세트장이라고요? 샬럿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이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두 엑스트라인가요? 새벽 4시에 연기하고 있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녀는 도서관을 안내하며 시설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개인 기후 제어 시스템,
24시간 AI 튜터, 홀로그램 학습 도구. 이 모든 게 가짜라면 할리우드도 울고 갈 특수효과예요. 베아트리스는 태블릿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도서관 전력 사용량, 온도 분포, 이용자 수, 와이파이 접속 기록. 이 모든 데이터를 조작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입니다.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올리비아는 감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케임브리지 학생들이에요.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비판적 사고를 배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보라서 순진해서 속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지성을 모독하지 마세요. 정혜원 교수님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20년 전 첫 폭염 대란 때 우리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어요. 2005년 여름, 서울에서만 3,000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후로 국가적 차원에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매년 GDP의 2%를 기후 적응에 투자했고, 이제 그 결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취재팀은 정부 관계자도 인터뷰했습니다. 기후적응부 차관이 나와 구체적인 정책을 설명했어요. 우리는 폭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일찍 깨달았습니다. 대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로 했죠. 도시 설계, 건축 기준, 에너지 정책, 의료 시스템, 교육 과정까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병원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니콜라스가 진료받았던 기록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15분 만에 진단과 치료가 끝났어요. 비용은 영국의 20분의 1이었고요. 봐요. 여기 진료 기록이 다 있어요. 시간, 의사 이름, 처방 내역, 결제 영수증까지. 이것도 다 조작했다는 건가요? 카메라는 병원의 AI 진료 시스템과 신속한 처리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마침 독일 취재진 중 한 명이 가벼운 복통을 호소했는데 실제로 10분 만에 진료를 받는 모습이 촬영됐어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폭염 속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는 서울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한 시민에게 물었습니다. 39.6도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나요? 처음엔 힘들었죠. 50대 회사원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이 갖춰지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정부가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이제는 폭염도 일상의 일부예요. 취재는 계속됐습니다. 지하철역의 완벽한 냉방 시스템, 버스 정류장의 에어컨, 거리의 미스트 분사 장치, 건물들의 열 반사 코팅. 카메라는 서울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존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이 모든 게 연출이라고요? 해리슨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럼 서울 시민 1천만 명이 모두 배우인가요? 이 도시 전체가 세트장이란 말인가요? 그런 게 가능하다고 진짜 믿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30년간 케임브리지에서 교육학을 가르쳤습니다. 제 인생과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적어도 기후 위기 대응에서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럼 왜 영국 언론은 이를 부정할까요? 클라우디아가 물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죠. 해리슨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대영 제국의 후예가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게 배워야 한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지만 자존심이 우리를 살려주지는 않아요. 샬럿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최고라고 배웠어요. 서구 문명이 세계를 이끈다고요. 하지만 기후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너졌고 한국은 살아남았어요. 이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인터뷰가 끝난 후 취재팀은 며칠 더 한국에 머물며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들은 우리 증언을 뒷받침하고도 남았어요. 일주일 후 독일 ADF의 특집 다큐멘터리가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대영 제국의 몰락, 그리고 한국의 부상이었어요. 50분짜리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증언과 독일팀의 검증, 그리고 한국의 시스템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방송은 유럽 전역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이 직접 검증한 내용이었기에 신뢰도가 높았어요.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언론들도 한국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 방송은 한국의 폭염 대응 시스템을 배우는 특집을 제작했고, 스웨덴은 정부 차원에서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BBC만 여전히 음모론을 고집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의 SNS에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난 대신 응원과 격려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옳았어. 용기 있는 증언 고마워. 영국의 미래를 위해 싸워줘서 고마워.
우리도 한국에서 배워야 해. 케임브리지의 진정한 자부심이야. 해리슨의 어머니도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미안하다, 해리슨. 내가 옳았구나. 우리 가문이 자랑스러워할 일을 했어. 진실을 위해 싸운 거잖니. 그날 밤, 우리는 작은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올리비아가 물었습니다. 배운 걸 실천해야죠. 샬럿이 대답했습니다. 영국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맞아요. 니콜라스가 동의했습니다. BBC가 뭐라 하든, 정부가 뭐라 하든, 우리가 본 진실을 전파해야 해요. 정말 그랬습니다. 진실을 아는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와 신념이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오후, 니콜라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식은땀을 흘리며 괴로워했어요. 화장실을 오가며 구토 증상까지 보였습니다. 교수님, 니콜라스가, 올리비아가 다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정말 안 좋아 보여요. 니콜라스는 보수적인 성향의 학생이었는데 평소 같으면 아파도 티를 내지 않았을 텐데 이번엔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영국이었다면 NHS 병원 응급실에서 최소 6시간은 기다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엔 12시간까지 대기하는 경우도 많았죠. 병원에 가야겠어요. 제가 결정했습니다. 한국 병원이요? 외국인인데 비용이, 해리슨이 걱정했습니다. 영국처럼 엄청난 비용을 청구하면 어떡해요? 정혜원 교수님이 근처 대학병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한국 의료 시스템은 외국인에게도 합리적이에요.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택시로 10분 거리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부터 놀라웠어요. 39.6도의 폭염인데도 응급실 입구는 완벽하게 냉방이 되고 있었고 의료진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입구에서 여러 상 카메라가 니콜라스의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했고 AI 음성이 안내했어요. 발열 환자 확인. 응급 트랙 2번으로 안내합니다. 예상 대기 시간 5분입니다. 접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어요. 여권 보여주세요. 단 30초 만에 접수가 완료됐어요. 복잡한 서류 작성도, 보험 확인도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외국인이 응급실을 이용하려면 먼저 비용 보증부터 요구하는데 말이죠. 외국인 응급 의료 시스템이 있어요. 일단 치료부터 하고 나중에 정산합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생명이 먼저예요. 대기실의 전광판에는 실시간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현재 대기 인원, 예상 대기 시간, 각 의사별 진료 현황까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정확히 8분 후 니콜라스의 이름이 호출됐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어요. 진료실에 들어가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의사가 유창한 영어로 문진을 시작했습니다. 옆에 모니터에는 AI가 실시간으로 증상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배가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영국에서 복용하는 약이 있나요? 니콜라스가 대답하는 동안 화면에는 가능한 질병들이 확률과 함께 표시됐습니다. 급성 장염 78%, 식중독 15%, 스트레스성 위염 5%. 초음파 검사를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의사가 직접 휴대용 초음파 기기를 가져와 바로 검사했어요. 영국에서는 초음파 검사 예약만 2주 걸리고 별도의 검사실로 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진료실에서 즉석으로 시행됐습니다. 급성 장염이네요. 아마 어제 드신 음식이 문제였을 거예요. 심하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간호사가 들어와 수액을 연결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수액팩에는 QR코드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성분과 제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 처방하겠습니다. AI가 환자분의 체중과 나이, 알레르기 정보를 고려해서 최적의 처방을 추천했어요. 제가 확인했고요. 화면에는 처방 내역이 상세히 표시됐습니다. 각 약의 효능, 부작용, 복용법이 영어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바로 아래층 약국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수액 맞는 동안 좀 쉬세요. 30분이면 충분할 겁니다. 진료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히 15분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런던 세인트 토마스 병원에서 제 룸메이트가 비슷한 증상으로 8시간 기다렸어요.
그것도 결국 제대로 된 검사도 못 받고 수액을 맞는 동안 우리는 병원을 둘러봤습니다. 응급실임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환자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치료받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폭염 환자 전용 구역이 따로 있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열사병, 탈수, 열탈진 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하는 특별 유닛이죠. 여름에는 24시간 가동돼요. 실제로 별도의 공간에는 급속 냉각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의료진들이 열 관련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었어요. 약국에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처방전을 스캔하자 로봇이 약을 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조제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됐고 3분 만에 완성됐어요. 외국인 환자세요? 약사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복약 지도를 영어로 해드릴게요. 약사는 각 약의 복용법을 상세히 설명했고 종이에 영어로 된 설명서도 함께 줬어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복약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온 계산서를 보고 우리는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료비 3만원, 초음파 검사 2만원, 수액 1만 5천원, 약값이 1만 5천원, 총액 8만원. 영국 파운드로 환산하면 50파운드 정도였어요. 영국 사립병원이었다면 최소 1000파운드, 미국이었다면 2000달러는 나왔을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베아트리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 가격에 이런 서비스를? 한국은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병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AI가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의사는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죠. 불필요한 검사도 없고 과잉 진료도 없어요. 니콜라스는 약을 먹고 1시간도 안 되어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영국이었다면 하루는 고생했을 텐데. 그리고 이 비용이라니. NHS는 무료라고 하지만 대기 시간을 생각하면 더 인상적인 건 의료진의 상태였어요. 39.6도의 폭염에도 의사와 간호사들은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전체가 완벽한 공조 시스템으로 운영돼요. 한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의료진 휴게실도 잘 갖춰져 있고 근무 시간도 폭염을 고려해 조정됐어요. 의료진이 건강해야 환자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응급실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한 가지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벽면 스크린에 실시간 의료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오늘의 폭염 건강 팁, 열사병 초기 증상과 대처법, 수분 섭취 가이드, 응급실 이용 시 주의사항. 모든 정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문화 사회예요.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니까 당연히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죠. 병원을 나오면서 우리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니콜라스가 말했습니다. 왜 한국이 39.6도에서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면 도시도 무너져요. 한국은 그걸 알고 완벽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한 거예요. 맞아요. 해리슨이 덧붙였습니다. NHS는 자부심이었지만 이제는 개혁이 필요해요. 한국에서 배워야 해요. 그날 저녁 영국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런던의 세인트 토마스 병원이 폭염으로 전면 폐쇄됐다는 소식이었어요. NHS의 상징과도 같은 병원이 문을 닫은 겁니다. 의료진 부족과 에어컨 고장이 겹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올리비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료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정말 그랬습니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정혜원 교수님이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진짜 한국을 보고 싶으시다면 경주의 한 마을을 방문해 보세요. 거기서 하룻밤 묵어보시면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기술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KTX를 타고 경주로 향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은 완벽하게 냉방이 되고 있었어요. 각 좌석마다 개인 조명과 온도 조절 장치가 있었고 창문은 자동으로 틴팅이 조절되어 햇빛을 막아줬습니다. 저 논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죠? 해리슨이 창밖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39.6도의 날씨에 푸른 논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스마트팜이에요. 옆자리에 한국인 승객이 설명해줬습니다. 자동 관계 시스템과 드론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농사를 지어요. 농부들은 새벽과 저녁에만 일하고 낮에는 모니터링만 하죠. 경주역에서 차로 30분,
우리는 양동마을에 도착했습니다.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었어요. 마을 입구에서 강두식 씨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6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자세히 보니 특수 쿨링 소재로 만들어진 개량 한복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합니다. 영국에서 오셨다니. 저도 젊었을 때 런던에 잠깐 살았어요.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현대 기술이 절묘하게 융합되어 있었어요. 이게 500년 된 집이에요. 강 씨가 자신의 집을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기와 아래에는 태양광 패널이 전통미를 해치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고 처마 끝에는 미스트 분사 장치가 숨겨져 있었어요. 담장에는 수직 정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자연 냉각 효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전통은 지키되 현대를 거부하지 않아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에 현대 기술을 더한 거죠. 집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어요. 대청마루는 자연 통풍으로 시원했고 방에는 전통 온돌과 현대식 냉방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전통 문양으로 위장한 공기 순환 장치가 있었어요. 이건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강 씨가 처마를 가리켰습니다. 여름 햇살은 맞고 겨울 햇살은 들어오게 설계됐죠. 거기에 현대 기술을 더한 거예요. 전통과 현대가 싸울 필요는 없어요. 저녁 시간, 마을 회관에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원래 회의였어요. 작은 마을인데도 프로젝터와 에어컨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최고 기온이 48도까지 올라간대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정하셨어요. 철수 어르신 댁 에어컨 점검됐나요? 네. 오늘 확인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필터 교체하고 냉매도 보충했어요. 영희 할머니는 어떠세요? 혈압약 떨어지셨대요. 내일 병원 모시기로 했어요. 차, 제가 운전할게요. 이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가족처럼 서로를 돌보고 있었어요. 우리 마을엔 독거노인이 12분 계세요. 이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여름엔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즉시 도와드려요. 이게 천년을 이어온 우리의 방식이에요. 더 놀라운 건 청년들의 참여였습니다. 20대 청년 5명이 마을에 살며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청년 귀농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한 청년이 설명했습니다. 주거와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스마트팜 기술을 배우고 마을 어르신들을 돕는 거죠. 도시보다 여기가 더 좋아요. 영국의 시골 마을들은 다 비어가고 있는데. 샬럿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요크셔의 제 고향도 이제는 노인들만. 저녁 식사는 마을 공동식당에서 했습니다. 에어컨이 빵빵한 식당에서 어르신들과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어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할머니 한 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여 먹으니 더위도 잊게 돼요. 영국 손님들 오셔서 더 즐겁고요. 음식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직접 기른 채소와 지역 특산물로 만든 요리들이었어요. 무더위에 입맛을 돋우는 시원한 국물 요리와 신선한 나물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 후 강 씨가 마을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우리 마을 자랑이에요. 작은 건물이었는데 마을 폭염 대피소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안에는 최신식 의료 장비와 응급처치 도구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작년에 마을 기금으로 지었어요. 정부 지원금과 주민들이 모은 돈으로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죠. 주민들이 돈을 모았다고요? 해리슨이 놀랐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마을이니까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영국도 그렇지 않나요? 해리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세금으로 정부가 다 해주길 기대하죠. 그날 밤, 저는 강씨 댁 사랑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전통한 집 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시원했고 은은한 모기향 냄새가 정겨웠어요. 영국 분들은 개인주의가 강하다고 들었어요. 강 씨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이런 때는 함께 사는 게 힘이 돼요. 요크셔의 제 고향 마을이 생각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때는 공동체가 살아있었는데 이제는 각자 살기 바빠서 회복할 수 있어요. 강 씨가 위로했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거예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됐죠. 폭염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마을을 떠나기 전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밭에서 일하시다가 어지러움을 호소하셨어요. 놀랍게도 3분 만에 청년들이 달려왔고 5분 만에 마을 의료봉사자가 도착했습니다. 체온을 재고 수분을 공급하자 할머니는 금세 회복하셨어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첨단 기술도 좋지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거죠.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떠나는 길에 학생들은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기술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니콜라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거였어요.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혜.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마지막 날 아침, 호텔 로비에 모인 학생들의 표정은 착잡했습니다. 일주일 전 의구심 가득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아쉬움으로 가득했어요.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학생들은 계속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가야 해요? 올리비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기 남고 싶어요. 케임브리지로 돌아가면 또 그 혼란과 더위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토론 시간이었어요. 시스템이요. 해리슨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완벽하게 작동해요.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사람들이요. 샬럿이 말했습니다. 39.6도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신력이 대단했어요. 의료 시스템이요. 니콜라스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15분 만에 치료받은 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격. NHS가 부끄러워졌어요. 베아트리스는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수집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폭염 사망률은 영국의 50분의 1이에요. 같은 기온인데도요. 에너지 효율은 3배 높고 의료 대기 시간은 10분의 1이에요. 교육 중단 일수는 제로고요.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해리슨이 인정했습니다. 정혜원 교수님이 작별 인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자신의 다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사 과정을 한국에서 하고 싶어요. 해리슨이 말했습니다. 기후 적응 시스템을 제대로 배워서 영국에 적용하고 싶어요.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저도요. 샬럿이 동의했습니다. 교육이 위기 상황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이걸 연구해서 영국 교육 시스템 개혁에 기여하고 싶어요. 저는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어요. 니콜라스가 덧붙였습니다. NHS를 개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한국의 효율성을 배워서요. 올리비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부터 배울 거예요.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릴 거예요. 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국 모델을 연구할 거예요. 베아트리스가 말했습니다. 숫자로 증명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만들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랩톱을 열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생존을 위한 교육 한국에서 배운다. 서론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폭염을 적으로 규정하고 맞서 싸우려 했다. 하지만 한국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 준비했고, 개인의 노력보다 시스템의 힘을 믿었으며, 경쟁보다 협력을 선택했다. 보고서는 결국 73페이지에 달했습니다. 온도 적응 시스템, 에너지 자립, 의료 대응, 교육 지속성,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 정신까지. 각 부문별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담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은 마지막까지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저 온도 조절 시스템 좀 봐요. 베아트리스가 감탄했습니다. 들어올 때는 몰랐는데 정말 정교해요. 각 구역마다 압력 차이를 이용한 자연 대류 시스템이 있어요. 저 직원들 표정 좀 봐요.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39.6도인데도 웃고 있어요. 시스템이 완벽하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아쉬움은 계속됐습니다.
케임브리지로 돌아가면 또 그 더위와 혼란이겠죠. 니콜라스가 우울하게 말했습니다. 도서관은 문을 닫았을 거고, 기숙사는 찜통일 거고. 그래서 우리가 바꿔야죠. 해리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배운 걸 실천해야 해요.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과제를 줬습니다. 각자 한국에서 배운 것 중 영국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걸 하나씩 제안해 보세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뮤니티 쿨링 센터요. 올리비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동네마다 하나씩만 있어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교회나 도서관을 활용하면 돼요. 대중교통 실시간 온도 정보요. 샬럿이 제안했습니다. 간단한데 효과적일 거예요. 앱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학교 비상대응 프로토콜이요. 해리슨이 덧붙였습니다. 한국처럼 체계적으로 만들면 돼요. 매뉴얼 만들고 훈련하고. 의료 트리아지 시스템이요. 니콜라스가 말했습니다. AI를 활용하면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이요. 베아트리스가 제안했습니다.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탑승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일어서는데 모두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교수님,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뭔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영국은 너무 보수적이잖아요. 그럼요. 제가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을 믿고 그것을 전파하면 돼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그룹이 시작하면 퍼져나가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해리슨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올게요. 꼭이요. 그때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들에게 한국은 이제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이 된 것 같았어요. 기내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격자예요. 미래를 본 사람들이죠.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 미래를 우리나라에도 만드는 거예요. 모두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 비행이 될 것 같았지만 이번엔 희망을 안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6개월 후 케임브리지 대학 대강당 500명의 청중 앞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영국 교육부 장관, 각 대학 총장들, 그리고 언론인들이 가득했어요. BBC 기자들도 있었지만 이번엔 다른 태도였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영국 교육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아니, 영국의 생존에 관한 것입니다. 스크린에 한국의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39.6도에서도 정상 운영되는 학교들, 새벽에도 가득한 도서관, 그리고 웃으며 공부하는 학생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저와 15명의 학생이 직접 목격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전역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케임브리지와 서울대의 공동 프로그램이 출범했습니다. 첫 해에만 200명의 영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떠났어요. 영국 정부는 폭염 대응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해 자문을 구했고 10년 계획을 세웠어요. 런던 시장은 한강공원을 모델로 한 템즈 리버사이드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NHS는 한국식 스마트 의료 시스템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해리슨과 샬럿은 서울대 박사과정에 입학했고 올리비아는 한국어를 마스터해 통역사가 됐습니다. 니콜라스는 한영의료협력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고 베아트리스는 기후 데이터 분석 센터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저는 매년 여름 한국을 방문합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돌아와요. 작년 여름, 런던이 다시 39도를 기록했을 때 상황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 쿨링 센터가 문을 열었고 학교들은 한국식 대응 매뉴얼에 따라 운영을 조정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0% 감소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제 사무실 벽에는 경주 양동마을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강두식 씨가 해주신 말씀이 적혀 있어요. 위기는 함께 극복하는 거예요. 그 옆에는 학생들과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찍은 사진인데 모두가 웃고 있어요. 1000년 역사의 케임브리지가 70년 역사의 서울대에게 배웁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제국의 해는 졌지만 우리의 내일은 떠오를 것입니다. 자존심으로는 살 수 없지만 배움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국 케임브리지 교수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믿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힘. 우리가 가진 이 소중한 가치를 전 세계가 배우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기후위기 시대, 한국이 제시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알려주세요. 우리의 생존 노하우가 인류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